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부소장 김정섭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13차 세종국방포럼인데요. 오늘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2년 평가 및 전망으로 잡았습니다. 이틀 뒤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딱 2년이 됩니다. 지금 뭐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났고 아직도 어떻게 끝날지 지금 가늠이 되지 않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2주년을 맞아서 한 번쯤 좀 여러 가지 짚어볼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 건지, 어떻게 끝날 건지, 끝나고 나면 유럽은 어떻게 되고 유라시아 질서는 어떻게 변할 건지, 또 뭐 여러 가지 우리한테 직접적인 또 의미가 있는 북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짚어보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세종연구소 이상현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13차인데 아마 2024년 첫 세종 국방 포럼을 저희가 그동안은 계속 저 서머셋에서 했다가 오랜만에 장소를 바꿨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분으로 오늘 포럼을 하게 됐는데, 자, 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이나 돼갑니다.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만 해도 뭐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버틸까 했는데 뜻밖으로 2년을 넘겨가고 있어요. 그 조만간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서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지금 뭐 어떻게 한반도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지금 남북한이 만든 폭탄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직접 간접으로 다 연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항상 많이 나온 얘기가 그 세계의 이목이 저쪽에 쏠린 틈을 타서 그럼 대만 해협은 안전할 것인가, 대만 해협이 또 위험해지면 한반도로 안전할 것인가, 이게 다 연관되는 그 연장선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2년 그동안의 성과를 그 진척 상황을 좀 평가를 하고, 과연 이게 어떤 안보적 함의를 우리에게 주는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전개되고 끝날 것인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더 좋은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말씀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한설 예비역 장군님 모셨습니다. 한설 장군님께서는 군에 오래 복무하시면서 육군 군사연구소장을 하셨고요. 군에 계실 때는 주로 국방부, 합참, 연합사에 두루 근무하시면서 정책적인 업무, 그 다음에 전략, 작전 이런 분야에 근무하신 분입니다. 한설 장군님께서는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책도 쓰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팔로우업 하시면서 연구해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우리 서강대학교의 이근욱 교수님이십니다. 이근욱 교수님은 주로 이제 그 안보, 시큐리티 문제를 연구하시는데 뭐 민간인이시지만 누구보다도 전쟁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셨는데 전쟁과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 이라크 전쟁, 이런 전쟁과 관련된 깊은 연구를 해오신 분이라서 아마 오늘 주제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 이 포맷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두 분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발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플로어에 오픈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이라든지 코멘트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논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두 분 또 생각도 제가 미리 발제문 보니까 좀 관점이 다르신 부분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재미있을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태도로 아마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무래도 한설 장군님께서 뭐 작전적인 것도 많이 여기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먼저 한설 장군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근욱 교수님이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 장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CNN 뉴스를 봤는데 CNN 뉴스에서 그 소위 미국의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각종 군사적 이론을 이렇게 붙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초기에 전쟁 발발하자마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경강부회 같은 그런 소리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 옛날에 과거에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 그 CNN이 보도하던 것과 뭐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러시아에서 지휘참모대학에서 공부한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성향과 러시아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좀 잘 아는 편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주로 뭐 다른데 특별하게 소속된 데가 없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제 생각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초기에 지금까지 제가 했던 평가와 판단은 하나도 제가 생각이 바꾼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유지돼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거를 그 전에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2년 정도 돼 가니까 이거 뭐 예상과 달리 러시아를 무릎을 꿇리기가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었죠.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패배할 것이고 미국과 서방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전제주의 정치 체제를 이겨야 된다.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좀 바뀌니까 국내외 언론도 조금 방향이 좀 이상해지고 있죠. 아마 생각들이 이게 승리가 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점에 와서 소위 우리 한국의 언론이나 지식인들한테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2년 동안 그동안 그렇게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난 군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합사에서 뭐 군사 작전 기획이나 전략 분야도 해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을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막 이긴다고 몰아가는 것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왜 언론과 지식인들마저도 이렇게 빠져 있는가? 객관적인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거기서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국가 이익을 전쟁에서 내가 이 편 드느냐 저 편 드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못 편을 들면 우리 이익이 훼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쭉 살펴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느꼈던 것은 한국 사회에서 기존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체계와 사회과학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이제 노정되는 게 아닌가, 이런 현상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뭐냐면 기존의 학문 체계나 그런 것들이 뭐냐면 기존의 세계를 해석하는 데 유용하지 새로운 기본적인 세계가 바뀌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유용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고 서양 인식 체계를 받아들이는 데서 발생한 어떤 그런 한계 상황이 노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를 볼 때 지금이라도 우리 입장에서 보는, 그리고 좀 더 그 맥락을 파악하는 인문학적 그런 상상력, 그런 사고방식을 좀 가지면서 사안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러니까 관점을 어떻게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것을 과연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국제적인 그런 분쟁의 뭐 분수 같은 분쟁의 상황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커다란 어떤 변화의 조짐, 기존의 세계와 또 향후의 세계의 어떤 그런 단절, 어떤 변화가 이렇게 구분지어지는 그런 시점에서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유럽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느냐, 어떻게 그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성격을 규명하느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기본적으로 단절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단절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단절이냐 하는 것에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그 패권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냉전 종식 이후에 단극 체제를 유지해 왔던 그런 질서, 그 신자유주의적인 질서가 이 한계 상황에 봉착하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 정도 알면은 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뭐 좋겠지만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항들은 제가 뭐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쭉 정리해 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해양 세력과 대륙생들이 충돌을 하는 것인가, 또는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투쟁하는 것인가. 사실 제가 이 시점에서 제국주의 반제국주의 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제국주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사실은 실질적인 형식적으로는 뭐 제국주의적인 그런 강제적인 뭐 식민주의나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뭐 통상 좌파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반제국주의적인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이 돼 있었던 건 사실인 것이고, 그래서 특히 아프리카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다극 체제와 일극 체제, 이거는 모두 다 생각을 해보시는 것일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던 것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산업 기술이 우위를 가지는 국가와 시장과 원료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어떤 그 대결,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을 이렇게 북부와 남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원이 아니라, 이게 산업과 기술을 가진 국가가 우위를 발휘했다면 앞으로는 시장과 원료를 가진 국가가 더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런 시대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자유와 전제적 질서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뭐 여기 이 자리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또는 뭐 평등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전제 정치인지 뭐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이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부상하는 것도 어떤 역사 발전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쭉 생각했던 것은, 제가 전자책으로 정리를 해서 이걸 출판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전자책으로 한번 정리해가지고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가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전자책에서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본격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번에 발생한 전쟁의 국제정치적, 군사적, 전략 작전 전술에 대해서 영향을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베이스가 이제 군사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동안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한다면, 저는 단언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미국 중심의 패권적 질서의 약화 또는 붕괴 과정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또 붕괴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미국의 어떤 대사관 직원을 만나서 평가를 요구하길래, 제가 미국의
정말 그 전략적인 자살이다. 이것을 이런 현상에서 왜냐? 미국은 가장 중요한 적이 지금 중국인데 중국과의 일대 대결을 앞두고 정상적이라면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미국이 제정신이 빠졌는지 어디 정신을 상실했는지 난데없이 이게 지금 스스로 양면 전쟁을 초래한 것이다. 분열시켜야 하는 적을 단결시킨 것이다. 냉전 시대에서 냉전에서 소련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닉슨이 전쟁을 베트남 전쟁을 종결하면서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중국과 소련을 분리시킨 것이 가장 큰 냉전 승리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랬던 그런 어떤 그 전략의 어떤 미국이 이게 나중에 와서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결합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너희들이 진다. 빨리 손을 떼라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계속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갔고 이제 국력을 소진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관찰하기에는 미국의 패권이 점점 약화되는 징후를 많이 관찰을 했는데 그거 제일 큰 문제가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사헬 국가들 그러니까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서구의 지배를 거부한 겁니다. 이 국가들은 프랑스의 지배를 거부했지만 사실은 프랑스는 미국의 어떤 위임을 받아가지고 사헬 지역을 통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지. 실질적인 그 배후의 정점에는 미국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사헬 지역에 별 볼 일 없는 국가들이 그런 프랑스의 지배, 그 다음에 미국의 지배까지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정세 판단인 것이죠. 이게 이제 이 힘들이 무너지고 간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 국가들이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미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움직임 또는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이런 사태 이런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발생하는 미국의 그 영향력의 상실, 약화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아세안 국가들도 굉장히 과거와 달리 매우 독자적인 노선을 택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말레이시아가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나니까 말라카 해협에서 이스라엘 선박의 출입을 통제해버렸다고. 사실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 국제해협에서 그것을 자유항행의 원칙이 있는 국제해협에서 일국을 어떻게 막는다. 그건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세계 질서에 대한 분명한 어떤 도전입니다. 도전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국제해협에서. 왜냐? 지금 우리는 세계 해양 질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나가면서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하면 유럽이 급속하게 약화된 것이죠. 독일이 경제적으로 추락하고 프랑스도 이게 이 편에 갔다가 이 편에 설지 저 편에 설지 이제 미국 중심의 동맹 정책에서 이탈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모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9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지정학적 균형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입장에서 큰 것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그동안에 고립에서 탈피하는 그런 계기를 스스로 마련했다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죠.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군사적인 측면인데 군사적인 측면을 볼 때는 통상 우리가 이제 전략적인 측면, 또 작전적인 측면, 전술적인 측면, 또는 군사과학기술적인 측면 이렇게 여러 가지 틀로 나누어 봅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이게 군사적인 작전의 전략적인 건데 직접적인 군사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이제 전략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처음부터 이거는 전쟁은 미국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고 러시아는 질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영토의 크기나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나 뭐 체제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건 우크라이나 입장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대리전이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직접 군대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전쟁을 하는데 자기가 전쟁을 수행할 수 없어요. 대리전쟁밖에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그만 나라들끼리 뭐 하는 것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란과 이라크 같은 경우야 대리전쟁이 가능하겠지만 러시아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를 가지고 대리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움 붙이면 이건 하나 보나 만한 겁니다. 미국이 직접 투입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강대국 간의 전쟁에서 이 대리전으로 승리를 한다. 그것은 뭔가 생각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전쟁의 태도도 다르죠.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방어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체가 자기가 침략 전쟁을 해가지고 남을 침략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러시아가 침략을 했다, 침공을 했다라고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가 방어 전쟁을 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방어 전쟁은 침략 전쟁보다 침공보다 훨씬 더 전쟁 수행 그 능력 그게 지속력이 강하고 힘이 셉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미국에서 전략적인 오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착오는 러시아를 군사적인 승리로 이기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제재로 러시아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런데 러시아는 2014년 이후에 제재를 받아오면서 엘리나 나비올리나 울리나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비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내막에 대해서는 미국도 잘 그렇게 파악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나 언론에서도 크게 많은 관심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025년까지 대비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인간은 보통 상황, 최악의 상황, 그렇게 현재 상황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최악의 상황 현재까지 23년을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굉장히 러시아가 더 좋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경제적으로. 24년, 25년 이후에는 러시아 측의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러시아 경제는 더 호황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미국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굴복시키겠다고 한 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점령을 해서 군사적인 방법으로 굴복을 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그 차원이 다른 게 접근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발생하면서부터 가까워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서 중국도 러시아가 그렇게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적어도 1년 반 정도 이후에 지나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고 지지하고 지원하는 입장이 되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이렇게 말을 하죠. 동맹을 맺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군사 동맹 관계에 돌입한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인 환경에서 보면 굉장히 차이가 크다. 전략적인 평가를 할 때도 보면 이게 또 하나 여기 쓰지 않았지만 추가하자면
러시아의 군사 작전 목표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비나치와 비군사화. 그죠? 그 군사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정치적인 목표지.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비나치와 비군사화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전체를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표가 작전 목표라고 내온 게 비군사와 비나치화예요. 그런데 군사적으로 그걸 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 목표를 군사적인 과업으로 분배하는 과정이 전략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인들은. 최상의 방법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지 갈리치아 지방 같은 경우 특별하게 역사적인 연고가 없는 지역은 제외할 것이고 할 것이다. 그냥 갈리치아 지역은 가지고 있어봤자 오히려 더 피곤만 하다. 그런 평가를 하게 됐었습니다. 작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전쟁 초기, 중기, 이렇게 지금까지 한 두세 해 정도 단기로 나눠줄 수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쟁 초기에 22년 2월부터 해서 3월 말까지 굉장히 신속한 기동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그 신속한 기동전에 입각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싸운 것이죠. 러시아군이 너무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월 말 정도 지나가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거 러시아군이 이거 괴멸당할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이 상황에서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휴전을 한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병력을 하리코프하고 그 다음에 키예프 지역에서 전부 다 철수를 시켜버렸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경우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철수시키는 경우는 전사상에서 제가 유례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신속하게 철수를 시킨 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한 3월 한 초반 중반 지나가면서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이게 전쟁이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철수 계획을 충분히 수립한 것 같다. 아마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별로 없지만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철수 작전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철수를 만일 알았다고 하면 따라가서 우크라이나군이 후미를 물어서 타격을 했다 그러면 어차피 휴전 깨지는 상황이고 휴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애매모호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서 2022년 4월 이후에는 러시아군은 작전 개념을 전면적으로 바꿉니다. 과거의 기존의 그 기동전에서 소모전 방식으로 바꿉니다. 소모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급적 상대방의 전력을 많이 소모시키는 거죠. 그 소모시키는 것의 범위는 미국과 유럽의 전쟁 지속 능력,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군의 병력, 장비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좁은 전선을 유지하면서 화력의 밀도를 높여서 포병 그런 것으로 타격을 많이 해서 우크라이나군을 많이 죽이는 겁니다. 북한군의 이제 우리가 보면 교리 중에서 유생역량 말살이라는 말을 해요. 말이 굉장히 살벌한데 러시아 말에서 나온 것이겠죠. 살아있는 모든 거 다 죽인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살아있는 모든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마라 하죠. 사람과 말 기병도 있었으니까. 유생역량 말살인 거죠. 다 죽인다. 즉 가급적이면 많이 죽인다 하는 그런 전략인 것이죠. 전선에서는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조금 작전적으로 들어가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의 전쟁 지속 능력을 계속 소모시키는 그래서 전쟁 지속 능력을 소모시키고 약화시키기 때문에 전선을 빨리 움직이고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전선을 빨리 움직여서 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작전 시간이 걸린다. 워낙
무기 체계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기존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봐왔던 그런 기동 전략, 신속한 작전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특히 그렇게 한 이유,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뭐 드론과 같은 무기 체계, 그다음에 방공 무기 체계, 러시아의 방공 무기 체계 같은 겁니다. 러시아의 방공 무기 S-300, S-400 뭐 그런 것들을 다등등해서 항공기가 거의 무용지, 초기에 상당 기간 동안 항공기가 거의 무용지물이었어요. 지금도 항공기 별로 기능을 잘 못합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서 전선 이후에서 완전하게 안전하게 확보하는 거리에서 타격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러시아 항공기가 근접 항공 지원 비스무리한 걸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군대도 육군, 공군도 임무의 한 절반 정도는 근접 항공 지원인데 실제 그런 임무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게 돼버린 것이죠. 공군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차가 무력화돼 버렸습니다. 전차는 거의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위에서 값싼 드론 한 대 몇십억짜리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충격이라고 전차의 그거는 충격과 파괴거든요.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충격을 주는 것인데 충격을 줄 수도 없어요. 그냥 나가면 다 떨어집니다. 전차가 나가려고 그러면 공격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전차만 못 들어갑니다. 위에는 육군 항공 헬기가 뜨고 그 위에는 비행기가 엄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항공기 자체가 뜨질 못해요. 그러니까 전차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빨가벗고 나가는 건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두들겨 맞고 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뒤에서 화포로 대포로 포병으로 쏘는 거죠. 다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간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전으로. 이런 작전적인 변화를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러시아 군 지휘부의 굉장히 뛰어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작전을 조속하게 시작한 거, 거기에서 어떻게 갑자기 팍 변화해서 개념을 바꿀 수 있었던가, 그거는 굉장히 러시아 군 지휘부가 뛰어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핵심에는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있지 않나 저는 추정을 합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뭐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을 정리하고 발전시켰던 러시아 내에서 그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우리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1세기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기 누구야 그 전에 있었던 용병 그 누구랑 뭐 다투고 했다는데 그 같은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게라시모프는. 게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같은 경우는 서방과 우크라이나 전체적인 실패인데 23년 이후에 반격을 하죠. 총반격 작전을 합니다. 반격 작전에서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반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격 작전을 해서 병력을 투입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구축된 그 상황이라는. 근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요구 또는 유럽의 요구에 밀려가지고 반격 작전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자멸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그 누적된 군사적 피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한 9월 달까지만 뭐 5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죽은지도 모르겠어요. 한 60, 70만 명 사망자 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저는 한 70만 명, 60, 70만 명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리나라, 미국이나 유럽의 언론에서는 뭐 러시아군도 피해가 많고 몇십만 명이라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맥시멈 해봤자 10대 1 이상의 피해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게다가 러시아는 러시아에서 피해를 입은 상당수의 우크라이나 방어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반격 작전을 할 때 러시아군이 피해를 좀 더 입었는데 그때 주요 전선에서 활동한 군대들은 러시아군이 아닙니다. 대부분 중앙아시아에서 모집해온 용병들이었어요. 투르크메니스탄, 그다음에 타직스탄,
그쪽에서 용병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왔고, 제가 그때 이제 그쪽에서 있던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돈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사망을 하고 나면 그 비용, 보상 비용도 굉장히 많이, 그 가족들한테 굉장히 많이 줬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런 소위 타직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스탄 국가들 일부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군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용병으로 갔고 또 뭐 당연하게 언론에 나왔지만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핵심부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가서 간 군인들은 별로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계약 군인들은 대부분 러시아 외곽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갔고 그래서 뭐 다양한 민족 러시아 민족 말고 다른 사람들 많이 갔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인명 피해가 나고 그래도 푸틴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푸틴도 과감하게 인명 피해를 무릅쓰고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과감한 그런 어떤 그 기동전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하는 전략적인 그런 배경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마치 물이 말이죠. 어떤 이렇게 저수지의 위에를 쓸어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견디고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금 상황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거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뭐 군사적인 무기 체계와 전술운영 이런 문제는 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종결되는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과 서방은 협상에 의한 어떤 종결을 요구하는 것 같고 러시아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푸틴이 간혹 대화의 문은 열려져 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수사적인 그런 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엔 우크라이나는 그냥 이런 과거와 같이 그냥 어떤 후환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협상을 하더라도 협상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향을 보면 러시아가 요구하는 협상의 방법은 나토가 1990년대 1년 이전으로 복귀하거나 또는 나토가 해체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조건을 내세우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본다면 전쟁 종결 예상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재작년부터 작년 정도 초 반격 작전을 하면서 어떤 주로 전망을 했냐면 올해 연말 그러니까 23년 말 24년 초 정도 되면 전쟁 상황이 결정적으로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결정적인 우위를 확보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평가를 전망을 했어요. 지금까지 보면 제 전망이 비슷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아브디브카가 점령이 되었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돈바스 지역은 상당히 러시아는 이제 위협을 제거한 것이죠. 그 이후에 지금 자포로지에로 진출을 그쪽에 방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가봐야 할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상외로 매우 신속한 전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가 그 제2방어 옛날에 그 바흐무트에서 막 한참 전투를 할 때 잘루즈니가 그 잘루즈니 라인이라고 그래서 크로마토르스크하고 세베르도네스크하고 자포로지에 그 위에까지 연결하는 제2방어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묵살됐죠. 그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면 그때 그 방어선을 구축했더라면 아마 전쟁을 좀 더 이렇게 그 전선에서 이렇게 어떻게 교착 상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그렇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아직까지는 그쪽에 러시아나 나오는 자료들이 그렇게 지금은 아직까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제대로 확보를 하기 어려운데 크로마토르스크나 세베로도네츠크나 또는 자포리지에 위에 있던 소위 구축되어 있는 예상했던 그 잘로즈니 라인이라고 하는 방어선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자포리지아 쪽에 좀 많이 남아 있는데 만일 그렇게 지금 현재 뚫히면 굉장히 이게 진격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전적으로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또 두고 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 향후 이제 우선 1차적으로 24년 초 지금 겨울에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크게 두 번밖에 못해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언제냐면 겨울과 여름입니다. 라스푸티츠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외의 지역은 진창이 돼가지고 말이죠. 차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전차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꽁꽁 얼거나 아니면 여름에 이제 다 그 녹은 것들이 굳었을 때 그때 여름에 한 두어 달, 겨울에 한 서너 달 정도, 세 달 정도 작전이 가능하죠. 지금은 러시아군도 그렇게 반격 작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간혹 러시아군이 소규모 부대로 종신 깊은 기동을 하긴 하는데 그때마다 우크라이나군한테 두들겨 맞아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을 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군은 그런 차원에서는 대비를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여름에 요번에 만일 그렇게 결정적으로 방향을 못 잡으면 여름까지 계속 갈 수 있을 것이고 여름에 되어서 전세가 아주 급적으로 확 넘어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저는 나름의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망을 할 것이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이후에는 뭐 제가 우리가 관찰해야 될 그런 포인트를 몇 가지를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특히 뭐냐면 이제 사실은 국제 정치를 움직이는 건 에너지와 수송로가 다 이렇게 국제 정치 역학관계를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중국이 말하고 있는 1대1로 그다음에 러시아가 있는 남북 수송로 인도까지 이어가는 남북 육로 수송로, 그 다음에 이제 북해 항로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면 기존에 우리가 세계 물류가 되어서 있었던 그런 수에즈 운하 또 수에즈 운하를 통하고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이어지던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던 그런 물류 체계 그런 것들이 다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굉장히 물이 말라가지고 파나마 운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수송로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두고 그 다음에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나토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건 저는 흑해 항로, 러시아가 흑해 항로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어떤 전략적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유럽 전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우익화돼 가고 있다. 이게 우익화된다는 게 과거와 같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떠나서 나치화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강력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띄어내는 현실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그런 걸 한번 봐야 되겠고 그 와중에서 서구 3인 사회 서구를 움직여왔던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그런 정치 세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후에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많은 얘기를 하죠. 트럼프가 당장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얘기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일 트럼프가 과연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고 당선되었다 그래서 그냥 물러나면 과연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나토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그런 미국의 영향력 상실, 약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대외 정책에 관심을 쏟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미국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 그것이 더 힘들어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나머지 생각들은 뭐 보시면 그거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재미있는 현상을 아마 우리 언론에서도 별로 많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니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프랑스가 다시 뭐 공격한다고 그러고 한참 뭐 철수를 거부하고 막 그랬을 때요. 그때 니제르에 사진이 두 개가 들어섰는데 하나는 푸틴의 대형 브로마이드 사진하고 김정은의 사진이 인공기가 휘날렸어요. 니제리에. 부르키노파소는 뭐 지금도 북한군이 있다는 말이 있는 것 같고 니제리에서도 루머가 그 당시에 니제리에서 루머가 어떻게 돌았냐면 북한군이 들어와서 우리 도와준다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입니다만 니제르 네? 니제르 나이지리아 말고 나이지리아 위에 있는 니제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거든요. 그 니제르에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군이 주둔해 있거나 들어가 있거나 적어도 고문관으로 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헬 지역에 적어도 부르키노파소에는 상당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르키노파소의 그 젊은 그 소령 쿠데타를 했던 그 친구가 말이죠. 러시아에서 연설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그 번역을 제대로 안 했는데 말이죠. 마지막에 동무들이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좀 그 유럽, 그러니까는 그것을 우리나라 언론에서 일부에서 하면서 동지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명백하게 공산당에서 말하는 동무들이라는 용어입니다. 동무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우리가 그 아프리카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이 변화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용어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은 명백하게 동무들이라는 용어를 했고 부르키나파소 이전에 있었던 사람 그 성향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판단해야 될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우리나라가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 그걸 하는 말도 있고 했는데 그건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인 격변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 같은 나라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잘 봐야 되고 어느 한편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중요한 우호 관계가 있지만 그것도 우리의 이해관계가 얼마 정도 손상되느냐 안 되느냐를 잘 보고 따져야 될 문제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우크라이나 나쁘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렇게 가면 결국은 그것은 정책 당국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버려서 굉장히 손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언론이나 지식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전략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라도 이제 이런 프로파간다의 그런 분위기에 떠나서 가급적이면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때까지 일을 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그런 전략적인 우리가 전략적 모함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라는 건 항상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스스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장훈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셨는데
제가 제지를 안 했습니다. 좀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 뭐랄까요. 나중에 한번 우리 토론 때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각 굉장히 신선했고 또 추가 질문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고 어떤 부분은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도 생기고 그런데요. 아마 그런 부분 우리 이근익 교수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이근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30분 좀 약간 그 정도에서 끝을 내는 걸로 좀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정치학 베이스고요. 저는 이제 국제관계에서 이제 군사안보 쪽 전공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 있는 거는 국가들이 어떻게 군사력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돼서 이제 냉전 시기에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둘 다 대놓고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는 형태의 전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었고, 그래서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 쪽에 대해서 책도 하나 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박사를 2002년에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도 벌써 22년 전인데 그때 받은 다음에 그때 이제 막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막 시작이 됐을 때 국가 간에 있어서 힘의 차이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라크 전쟁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 이제 책을 하나씩을 썼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그러면 지금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옛날 미국하고 소련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과거에 미국하고 소련 사이의 어떤 전략 핵 경쟁이 어떻게 됐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작년 요맘때쯤에 어떻게 이제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에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 그 덕분에 진짜 이번 일주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진짜 일주일 동안 바로 이 주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이제 3번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시작이고요. 그다음 금요일도 하나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하나 있는데 심지어는 로펌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떤 정책적인 차원이고 학문적인 차원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년 전에 이제 침공이 있던 그날 이제 24일이죠. 24일 날 이제 누구랑 술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제 침공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뉴스 기사를 보여주더군요. 뉴스 기사를 보여주고 안 할 줄 알았는데 진짜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동안은 정말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될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당시 이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제 박사과정에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걸로 학위 논문을 쓰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물량적으로 봤을 땐 러시아가 굉장히 우위에 있는데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해 22년 6월 달에 이제 그분 프로포즈를 하시고 작년 8월에 졸업하셨습니다. 그분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정병주 박사님이시고요. 그 학위 논문이 이번에 이제 책으로 돼서 아마 조만간 한올 출판사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사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3분을 썼는데 큰일이네요. 이제 일단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한설 장군님하고 여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한설 장군님은 이제 중국하고의 대결을 위해 갖고 미국이 이제 러시아하고 타협을 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요구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과에서 관계를 끊고 미국과의 협력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지금 있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변경을 하고 싶다면 그만큼 변경을 하고 싶어 하는 다른 국가하고 더 잘 통하게 됩니다. 즉 중국이죠. 근데 러시아는 그렇다면은 미국과 같이 현상 유지를 원하는 국가냐, 아니면 중국과 같은 스타일의 현상 변경을 원하는 국가냐라고 놓고 봤을 때 러시아는 현상 변경을 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 간에 있어서의 타협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한설 장군님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국정치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양반인 시카고 대학의 밀쉐마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현상 변경 국가끼리 있어서의 협력의 정도랑 현상 변경하고 현상 그 유지 국가에 있어서의 협력의 그 강도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진짜 그 지난 한 20년 정도, 아니 25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푸틴 자체가 등장을, 푸틴이 이제 99년도 12월 31일 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중간에 총리 4년 한 것 빼고 계속 해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내적으로 봐서는 러시아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화를 많이 했죠.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그 기간 동안에 상대적인 힘이, 그러니까 국력이다라고 하는 거, 세력 균형을 자기한테 또 유리한 쪽으로 바꿨느냐 아니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중국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 간에서 상대적인 힘을 지금부터 25년 정도 전으로 돌린다면은, 뭐 99년, 2000년 정도 놓고 본다면은 지금 2024년에 거의 한 세대가 지난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중국하고 러시아에 있어서의 관계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국가가 더 센지에 대해서. 그렇게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졌고, 그 다음에 90년대 이제 97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토가 확대가 99년 이제 2001년 뭐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나토 확대에 대해서 러시아는 반대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세게 반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8년도 이제 부카레스트 나토 정상회담이 나오기 전까지 러시아가 그렇게 심하게 나온 적은 잘 없었고, 사실 2008년 이후에 러시아가 그 이런 식으로 나토가 확대되는 것은 러시아의 진정한 그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여름에 조지아하고 이제 남오세티아를 침공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죠. 전쟁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2022년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봐서는 2014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크림반도를 점령을 했고, 리틀 그린맨이라고 해서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계급장하고 부대 표시 마크 다 떼고 그냥 거기로 이제 들어갔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8년 동안 지금 현재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낮은 수준에서 굉장히 전쟁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쟁이 지금부터 2년 전에 22년도 2월 말에 고강도 전쟁으로 전면 침공으로 다시 한번 점프를 한 건데요. 그 관계에서 이제 러시아계 민병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계 민족의 민병대, 러시아 정규군, 우크라이나 정규군 등등이 교전하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보면은 사망이 러시아군에서는, 러시아 쪽에서는 전사한 사람이 한 6,500, 부상이 한 16,000, 둘이 합해서 한 22,000, 23,000 정도.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한 2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6,000이 전사하고 14,000 정도가 부상을 입었죠.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인구 비례가 기본적으로 1대3입니다. 러시아가 인구가 3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좀 잔인한 얘기지만 병력 피해에 있어서의 균형을 유지하려면은 우크라이나의 인명피해가 러시아의 인명피해의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게 현상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난 10년 동안 그거를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항상. 민간인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인들이 이제 일단은 민간 지역에서 했으니까 한 14,000명 정도가 죽고 5만 명 정도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5% 정도가 되는 한 250만 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피난을 왔고, 그 다음에 러시아계는 그 자리에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도 2월 달에 전면 침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아시다시피, 그리고 아까 한설 장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 달성은 실패했고요. 22년도 9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반격을 시작을 해서 사실 그 점령 지역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다시 수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2년, 23년도에 이제 겨울에 이제 대치 상황이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바흐무트, 우리가 이제 지금은 기억 속에서 지금 사라져버린 이제 바흐무트에서 이제 공방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 지역이 지금은 뭐 새로운 다 지명으로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80년 전에는 인류 최악의 전쟁터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우디우카에서부터 시작해서 볼고그라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역사책에는 볼고그라드보다는 더 다른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스탈린그라드. 거기까지 거리가 차 타고 가면 한 650km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 차 타고 가면은 한 400km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의 1.5배 정도 거리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면 길지만 여기는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정도면 뭐 그냥 가는 동네죠. 가장 큰 전차전이라고 이야기하는 43년 여름에 있었던 쿠르스크가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킨 하르키우, 옛날 이제 하르코프라고 불렸던 그 하르코프만 하더라도 독일군하고 소련군이 4번에 걸쳐서 공방전을 펼쳤던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한 250km입니다. 250km면 여기서 아마 안동 정도 갈 겁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가 한 230km 정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경험은 사실상 80년 전의 경험들이 은근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인류가 그 정도로 이제 인텐스하게 전쟁을 했던 거는 2차 대전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정도 사이즈, 그 정도 규모로서는 마지막인데 지금 나오는 숫자들, 사상자 숫자들은 보면은 그때 봤던 숫자들 또는 그거보다도 20년 전에 있었던 지금부터 110년 정도 전의 전쟁들에 비하면은 공이 하나나 두 개 정도가 적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흐무트에서 양쪽 다 한 6만 정도씩이 죽거나 다친 걸로 돼 있는데 베르동 같은 경우는 35만 정도가 각각에서 나갔습니다. 23년도 이제 6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공격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있고 나토에서 계속해서 물자를 대줬었기 때문에 스폰서가 보는 앞에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래갖고 굉장히 강한 정치적인 그 부담을 가지고 거의 한 6개월 정도 동안 서방 측에서 훈련받았었던 11개, 12개 기계화 연대를 다 여단을 투입을 해갖고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도했다가 완전히 망했죠. 독일제 전차 레오파드와 브래들리 미국제 장갑차를 타고 나타나면 러시아군이 항복할 거다라고 하는 이상한 환상에 휩쓸렸던 우크라이나군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트럼프 카드를 제시했다가 작년 여름에 이제 없어졌고 지금 이제 진행이 돼서 그 한 며칠 전에 철수했다라고 하는 곳이 아우디우카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그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에서 한번 당한 다음에 이번에는 상대적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병력을 뺀 것 같고,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의 우리가 그 이전까지 보지 않았던 정도로 많은 병력을 마구잡이로 투입을 하면서 사실 상당히 큰 병력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인 거고, 종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프레드 이클레라고 하는 양반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Every War Must End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리고 이 전쟁도 분명히 어떻게든지 끝이 나겠죠. 다만 종결까지 어떤 식으로 시간이 걸리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전선은 초기 1년 동안은 변하고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안 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휴전협상이 이루어졌고 휴전협상이 최종적으로 사인을 할 때까지 2년 걸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협상을 했지만 막판에 가고는 그 협상 결과하고는 관계없이 전쟁이 끝이 났고요. 독일이 무조건 항복하는 형태로. 2차 대전은 휴전협상이 무의미한 정도로 그냥 있다가 양측 다 상대방 수도까지 밀어붙이는 형태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68년 정도부터 72년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접촉하고 협상을 해갖고 협상을 사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협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이것이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협상이 종결돼서 사인이 된 다음에도 전쟁이 끝나서 그 다음에 평화가 계속 오느냐에 대해서는 그건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전쟁 평화조약이 없다 그러지만 한국전쟁 휴전조약은 지난 최소한 100년 동안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훌륭한 휴전협상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괜찮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평화협상이 있었지만 그 평화협상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없어졌고 찢어버려졌고 그리고 전쟁은 75년도 4월 달에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 미국하고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는 빠지고 미국하고 탈리반 정권하고 있어서의 평화협상이 사인이 됐는데 그리고 나갔고 어떻게 됐나요? 네, 1년 있다가 21년도 8월 달에 카불이 함락됐습니다. 사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도 그것이 지켜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끝날 것 같으냐?
러시아가 승리할 것 같으냐? 글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까 이제 한설 장군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다 점령하려 그러고 생각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푸틴 입장에서 봐서는 그러게 하고 싶겠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의문입니다. 우리가 1990년대에 이제 평화유지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평화유지군이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병력이 필요하냐. 인구 1000명당 20에서 25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가 5천만이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다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100만 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거냐의 문제죠. 또 하나는 전쟁으로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자원을 소모를 했고 그래서 이른바 그리스의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피로스의 승리 형태가 되겠죠. 피릭 빅토리가 돼서 더 안 좋은 러시아의 상태가 그만큼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 좋아졌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국가는 아마도 중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점령당한 지역 전체를 수복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인 것 같고 최악의 경우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핵무기까지도 사용을 하려고 그러겠죠. 다만 이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게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대해서 뭐 전면 공격을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낮은 수준에서부터 할 겁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 핵실험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한번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전선에다 사람들 없는 지역에다 떨어뜨리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겠죠. 결국 서로 상대방이 지금까지 받은 고통들, 희생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우면 이게 이제 보통 저희 이제 정치학에서 워 터미네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전쟁 종결에 관련된 이제 모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더 이상 수행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우면 전쟁이 끝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느냐는 거죠. 즉 인명피해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공개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돈바스 전쟁에서 지난 10년, 2014년부터 해서 봐서만 한 14,000명 정도의 민간인과 군인이 죽은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지난 1월까지 봐서는 민간인이 한 10,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20,0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은 것 같다. UN 통계 정도에서는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건 민간인이고요. 그 다음에 군인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병력이 어느 정도가 됐느냐. 지난 여름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여름 공격이 이제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미국이 이제 한 거는 한 7만 정도가 죽고 11만 정도가 부상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각각 좀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국 측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적게 잡아서 한 절반 정도로. 근데 러시아 정부가 주장한 거는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까지 지난 11월까지 우크라이나에서의 사상자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 다 합하면은 40만 명은 아직 안 된다. 38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러시아 정부고 당연히 상대방 국가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겠죠. 러시아 전사자에 대해서 사상자에 대해서 미국이 지난 8월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은 시점에서 했었던 8월에 했을 때 15만 명 정도가 죽은 것 같고 러시아 측에서 한 17만 명 정도가 부상을 입은 것 같다. 영국 국방부 발표는 11월 정도까지 한 7만 정도가 러시아가 죽고 25만 명 정도가 부상을 입은 것 같다. 근데 숫자가 너무 달라가지고 뭐라고 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번엔 러시아에 대해서 지난 1월에 한 거는 러시아는 한 15만 명 정도가 죽었고 한 22만 명 정도가 다쳐서 러시아군 사상자는 한 37만 정도가 되지 않겠냐. 지난 1월 달에 포린 어페어즈에 이제 윌리엄 번즈 CIA 국장이 기고를 했는데 거기서는 러시아의 손실이 죽은 사람 얼마 뭐 그런 비율은 없고 한 31만 5천 명 정도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의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 추정치를 합하면은 우크라이나는 한 17에서 2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러시아는 한 3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인구 비율이 1대3이기 때문에 사상자 비율 1대3이 되면 딱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거를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한국전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국전쟁에서
전사자가 한 15만 명이 안 됩니다. 14만 명 정도가 전사하고 2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전사라고 포함을 한다고 45만 명이 부상해서 보통 한 62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됐고 민간인이 한 100만 정도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실종돼서 그래서 합해서 160만 명. 당시 인구가 2천만이었기 때문에 남한 인구가 전체 인구의 8%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 실종자 비율은 4.7%고요. 근데 우크라이나 인명피해는 민간인 군 다 합해갖고 23만 인구 전체에 있어서 0.5%가 안 됩니다. 좀 잔인한 얘기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한국전쟁 수준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거의 16분의 1,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가지 또 그냥 좀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걸로 해보면 1916년 7월 1일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가장 The Bloodiest Day in the First World War라고 하는 그 소모 전투 첫날 영국군 사상자는 5만 7천이었습니다. 전사자가 19,240명. 120일 동안 영국군 전체 사상자가 42만 명입니다. 전사자가 10만. 1916년 베르덩에서 프랑스군은 16만 명이 전사하고 20만 명 부상해서 38만 명이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인구가 4천만이었습니다. 1년 전투에서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아까 한 장군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선이고 민주주의 국가고 러시아는 악과 비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는데 그때 정병주 박사님 논문 쓰실 때 그때 처음에 이제 찾아서 자 우리 트랜스페런시 인터내셔널 지수를 한번 보자. 각 국가의 정부가 얼마나 투명하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122위, 러시아가 136위. 122위 근처에 있는 국가가 누구냐? 필리핀 117위, 멕시코 124위. 중국은 훨씬 높습니다. 66위. 136위 러시아하고 같은 그 국가가 누구냐? 앙골라, 라이베리아. 그거보다 한 단계 밑에가 미얀마입니다. 별로 그렇게 두 국가 다 투명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쟁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러시아는 군사적이고 경제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얻은 건 별로 없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원을 소모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 포탄까지 수입을 해야 되고 등등이죠. 작년 5월에 이제 전승절 행사에서 보통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탱크를 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때는 어디서 나왔는지 T-34 한 대만을 끌고 나왔습니다. 정말 그 전차가 아직까지 돌아다닌다는 데 대해서 저는 진짜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또 하나 서방 측 기업이 전부 다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사실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장악을 했고 대신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 기술에 있어서의 우위 그것 때 굉장히 많은 거를 중국에다 아마 제공할 것 같고 그리고 북한에다가 대해서도 뭔가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할 것 같습니다. 대신 북한에서는 포탄과 그 다음에 약간 다른 여러 가지 무기들을 이제 받는 형태로 전쟁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는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나토 확장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그 현상을 변경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푸틴이 노렸던 거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중국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면서 동부 유럽에 있어서의 리비저니스트 파워로서 행동하고 싶어 했겠지만 전쟁 자체가 오래가고 엄청난 비용이 들고 등등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리비저니스트 코얼리션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즉 중국의 통제권이 있고 중국의 주니어 파트너로서 나중에는 권투 중례를 하겠다라고 뭘 얘기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그렇게 가능할까냐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세진 않았고 전투에서 특히 22년도 초가 전쟁이 시작됐을 때 봤던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무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점점 이제 북조선 포탄들이 나오는 정도의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재래식 전략이 점차적으로 약화가 되면은 나중에 다시 러시아가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도전을 하게 된다면, 현상을 변경하려고 군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처음부터 핵위협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면 핵위협을 핵위협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핵무기 자체를 사용하려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저희 쪽 전공에서는 이거 이제 뉴클리어 컴pen세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핵무기를 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그러는 형태인 거죠. 근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러시아에 국한되지도 않고 아마 중국도 미국도 그런 쪽으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핵무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심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슬리퍼리 슬로프라 그러죠. 핵무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또는 위기가 고조가 되면은 그것이 미끄럽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무서워가지고 그 상황 자체가 이렇게 쫙 올리지를 않게 된다라고 그랬고, 뭐 러시아가 이미 뭐 후르쇼프 시절부터 시작해서 소련 시절부터 시작해갖고 이른바 escalate to de-escalate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 첫 번째 파트 에스컬레이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그 높은 경사를 가지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압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쪽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면은 한판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위험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전쟁 자체가 되는 것은. 그게 지금 현재 세계에서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은 AI 관련돼 갖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른바 스타워즈 트루스 같은 거가 뭐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좀 너무 양쪽 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투 능력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스티브 비들이나 이런 양반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폴스 임플로이먼트에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이 약간 둘 다 영 아닌 것 같다. 어떻게 공격을 하는데, 레오파드 바뀌었네요. 미국 탱크가 아니라 독일 탱크인데, 독일 탱크와 미국 장갑차를 타고 나타나면 항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병력을 투입을 해서 다 그렇게 형편없이 만드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사실상 거의 물량, 인해군 전술에 가까운 정도로 계속해서 공격을 반복하는지는 조금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한 장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권의 상실일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패권의 상실은 트럼프가 되면 확실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확실하게 끝날 겁니다. 러시아의 승리로 확실하게 끝날 거고, 그리고 아마 나토 해체까지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미니멈 나토가 약화가 되는 형태로까지는 가겠죠. 트럼프가 지금 방위비 분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돈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 동맹 자체를 폐기해 버리려고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동맹 자체를 싫은 거고, 그러니까 얼마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지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맹국들이 이제 패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동맹국들과 있을 무역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도, 경제관계들도 다 붕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큰 이야기는 24년도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진다 하더라도, 저는 트럼프를 지지했었던 정치 세력들과 이미 그렇게 규합이 돼버린 사람들은 그대로 남을 거기 때문에 그 부작용, 후유증 등등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 부작용과 후유증은 앞으로 우리가 미국이 대외 정책을 어떻게든지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설사 그 세력이 백악관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세력이 국회에서, 의회에서는 일정 부분은 차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고립주의 성향의 미국을 대표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그리고 그 집단, 그 정치 세력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정말 한 세대 정도 동안은 거의 상수에 가깝게 그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합니다. 한국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지금 이제 무기 수출한다 그러고 하나 디펜스 주식을 사라 그러고 뭐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미국이 전체 질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 여유가 있을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가 발등에 불이 더 많아질 것 같고 북한하고 관련돼서도 중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주니어 파트너나 정도로 되어 있는 리비전스트 콜리션에서 북한이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의 문제는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중국이 리더니까 중국이 자기가 유리한 형태로 판을 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북한이 그 틈을 타려서 뭘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시간 순서가 바뀌게 되겠죠. 일단 이란이 핵실험을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뭔가를 또 하고 그리고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공격을 해서 사방팔방에다가 다 불을 지르고 그리고 미국이 정신없어 갖고 어떻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아마도 대만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꽃놀이패를 차지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부터 아마 분명히 굉장히 많은 지원을 그리고 석유까지 받았을 거고 북한 해외 자산들 중에서 동결되어 있는 자산들의 상당 부분을 다 해제를 받아갖고 이제 사용하게 됐을 거기 때문에 꽤 괜찮을 겁니다.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북한의 핵전력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그 기술적인 수준은 점점 높아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전통적으로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냉전 기간에도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비슷하게 간을 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간을 보면서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그럴 텐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근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두 분이 약간 좀 관점이 차이 나는 것도 있고 특히나 사상자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나중에 한번 좀 어디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플로어 오픈하기 전에 제가 그냥 질문 하나만 두 분께 먼저 좀 하나 드리고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먼저 중러 간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두 분이 약간 다른 시각을 이제 드러내셨는데요. 한설 장군님께서는 이제 미국의 어떤 전략적 자살 이런 표현까지 하시면서 미국이 어떤 양면 전쟁을 초래한 어떤 그런 실수를 지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의 어떤 책임 문제랑도 좀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이근욱 교수님께서는 중러 분리가 어려운 이유로 현상 변경 국가, 러시아 현상 변경 국가인데 현상 유지 국가인 미국과 손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누가 현상 변경 국가인가? 그게 좀 논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미국이 현상 변경 국가인지. 그러니까 왜 그러면 특히 이제 나토의 팽창의 역사를 봤을 때 그렇고 결국엔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보적인 임계점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가의 문제가 거론되고 그것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듯한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한설 장군님께서 이거를 방어 전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내러티브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이 전쟁에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해석 이것 관련돼서 이렇게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궁금한 건 이제 전쟁이 종결이 어떻게 될 거냐, 언제 끝날 거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까 이근욱 교수님께서 아직 멀었다, 수용 가능한 고통의 수준이 더 남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항전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키는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가 아니라 이제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과연 언제까지 미국이 이렇게 이 전쟁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을까, 지속하려고 할까. 그래서 궁금한 질문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생각은 뭔가?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는 이제 별개로 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생각이 뭔가, 출구 전략이 뭔가. 지금 갈수록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불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어떤 전쟁을 종결하는 조건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서 섣불리 타협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생각 같은 게 좀 궁금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먼저 간단하게 얘기 듣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플로에 오픈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서방에서 지금 이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푸틴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타협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멈춰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점령 지역에서 동결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또 노릴 거기 때문에 물러설지 못하겠다. 푸틴이 또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리려고 할 거다. 뭐 이런 두려움이 지금 있는 건데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어떤 러시아가 진짜 거기까지 이렇게 더 그 어떤 목표를 지정학적 목표를 확장할 의도와 또는 역량이 있는 것인지까지 해서 앞으로의 어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종결의 방식과 미국의 생각 이런 것들 좀 두 분 잠깐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상 변경이냐 현상 그 유지냐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토 확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거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토를 확대를 했을 때 하기 전의 상황에 대해 나토를 확대하기 전에 미국이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불만을 해소하는 형태로 나토를 확대했었느냐. 그게 이제 1990년대 미국은 아주 해피한 상황에서 조금 더 해피해지기 위해 한 겁니다. 그래서 현상 그 당시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현상인 유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형태에 있어서 국경선과 거의 대부분의 뭐 경계선, 나토의 경계선 등등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멈추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르죠. 그 상태가 분명히 자기에게 불리했고 안 그래도 불리한 상황에서 더 불리해진 상태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명을 했습니다. 중국도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대만 문제라든지 그런 쪽에서 그 국경선이 지금 있는 국경선이라 그러면 중국 쪽에서 뭐라 그러겠지만 지금 있는 경계선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가 자기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 자체를 변동을 시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쪽 전공에서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bandwagoning for profi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profit,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밴드웨거닝을 한다는 겁니다. 좀 더 공격적인 국가하고 힘을 합한다는 거죠. 즉 현상 변경 국가들끼리는 같이 뭉치고 현상 유지 국가들끼리는 같이 뭉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국가가 가지고 있는 세력 균형이라든지 뭐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이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성향이 무엇이냐, 현상 유지냐, 현상 변경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같은 현상 변경하고 협하는 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당연히 중국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이 현상 변경인 국가하고 힘을 합하기 위해서는 현상 유지 국가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많은 걸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국가를 현상 유지 국가로 바꿔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러시아를 중국에 대항하는 파트너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뮤셰 머도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거의 1990년, 92년 정도 수준으로 나토 경계선을 후퇴시켜야 될 겁니다. 동부 유럽 전체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을 전부 다 포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옵션이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미국이 언제까지 지원할 거냐,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 바이든 행정부의 출구 전략이 있느냐. 맨 처음에 전쟁이 시작이 됐을 때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번 기회에 러시아가 다시 저런 식으로 날뛰지 못하도록 러시아의 군사력이나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소모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대주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러시아도 나가 떨어지고 우크라이나도 더 많은 피해를 입겠지만 뭐 대충 어떻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전쟁 자체가 실제로 봐서는 쉽게 그렇게 끝이 나지가 않았고, 그리고 전쟁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적응을 하면서 양쪽 다 지금 그 러시아가 우세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물량전에서 특히 인구 비례에서 3대1을 바뀐 상황에서 사상자 비율에서 3대1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크라이나에다가 마이너스가 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출구 전략이 있으면 좋겠지만 출구 전략이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구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미국 내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트럼프 콜리션이 점차적으로 세지기 시작을 하니까 트럼프적인 어떤 고실주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의 이익과 그 사람들의 생각에 반대되는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지금 점점 어려워져 버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특이한 거는 이 트럼프 이 고립주의 연합체에서 유일한 예외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네타냐후의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외적인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미국 의회에서 어떻게 지금 구도가 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래야만 일단은 이것이 재정 지출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지금 안 되고 블럭되고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상자에 대한 추계나 그런 데서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미국과 서방 측 자료는 러시아의 피해는 최대한 과대평가하고 우크라이나 피해는 최소한 과소평가하는 것 같고, 근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케네디 주니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얘기했던 게 약 한 그때 9월달, 10월달 정도에서 작년에 50만 명 이상의 전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그런 거고, 뭐 전사상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친 사람들이 또 그게 어떤 정도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중상자도 있고 경상자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말한 거는 아마 중상자 정도를 말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케네디 주니어가 발표한 자료는 미 국방부에서 이렇게 그쪽 사람 라인에서 제공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여군들이 20대, 30대 여군들이 지금 전투병으로 투입되고 있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장애인들까지 다운 증후군까지 붙잡아가지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교수님께서 우크라이나 인구가 5천만 명 그랬는데 이제 전쟁 전에는 4,500 정도 됐는데 지금 한 2천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한 약 엄청난 숫자가 외국으로 다 나갔고 그중에 상당수는 또 러시아로 들어가 버렸어요. 러시아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과 같은 민족적 구성이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러시아의 별도의 민족이 구성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갈리치아 지방하고 그 이외의 중부하고 남부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다 하는 문제고, 현상 변경의 조건을 이렇게 이근욱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러시아가 여기서 멈출 것이냐. 러시아의 1차적인 조건은 우크라이나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을 하기 전에 미 국방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우크라이나만큼은 나토에 가입시키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을 미국이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이 거부를 하죠. 그것은 각국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한 것이라 알고 근데 침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전쟁의 발발을 안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그냥 러시아는 최후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만 안 해주면 그냥 현상 그냥 유지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1차 2022년 3월 말에 그 협상 조건도 굉장히 관대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그것을 파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또 하나고 현상 변경과 현상 변경 아니냐만 가지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 미국,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도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었죠. 항상 역사적으로 으르렁 거렸고 중국 사회주의는 한 번도 러시아에 복속이 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초기에 뭐 공산당 운동할 때 초기에 조금 비롯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그 독자적인 그 움직임을 가졌던 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전혀 상당히 다르다 하는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구 전략, 거의 현재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 여기서 출구 전략을 선택하면 바로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선거, 여기 전쟁에서 지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다음에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푸틴이 손을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끌고 가면 바이든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그 이전에 무슨 결정적인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완전히 뭐 패배를 해버리면 바이든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은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격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지금 러시아의 손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저는 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거는 질문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플로어에서 뭐 관심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뭐 코멘트 될 수 있으면 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또 소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세종연구소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뭐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한설 장군님 발제에서 러시아군의 피해를 약 5만 정도 또는 뭐 우크라이나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에 대해서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의 장성들이 많이 이렇게 피해를 보기도 했었고 또 30만에 대한 그 병력 동원을 하기도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최초에는 그 우크라이나의 북부와 동부, 남부에 약 10만의 병력으로 작전을 개시한 걸로 됐었는데 병력을 동원한 이후에도 러시아가 전세를 확장하거나 역전하지 못한 것으로 봐서는 한설 장군께서 말씀하신 그 피해보다는 좀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근욱 교수님께서는 6.25 전쟁에서의 피해와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에서 거의 외국으로 난민 형태로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를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국가들의 그 난민 형태로 이렇게 많이 인구가 분산되고 그 인원들이 전쟁이 지속되면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와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도 좀 피해가 좀 더 약하게 집계돼서 말씀하지 않았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합니다. 네. 네, 또 질문 몇 개를 받아서 모아서 이렇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서강대학교 육군용 연구소 정병주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그 논문을 저보고 쓰라고 하셔가지고 쓰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본 해군에 대해서 논문을 한 150페이지 쓰고 있다가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급히 논문을 바꿔 쓰게 됐는데요. 자, 저 한설 장군님께 세 가지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 선악을 가리는 감정적 접근보다 역사적 진행의 과정이라는 이성적 측면에서 이식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인류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모든 전쟁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적대적 의도, 적의 증오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장 감정적으로 이걸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역사적 진행 과정에서 우리 감정을 빼고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맞고요. 두 번째로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 어떻게 끝날 것이냐, 전쟁 끝나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그 양국 간, 민족 간, 그다음에 서방 세계 많은 흔히 말해 과거의 뭐 동구권 세계 아니면 해양 세력, 대륙 세력과의 이런 해묵은 역사적, 민족적, 종교적 감정이 어떻게 분석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예견할 수도 없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또 더 큰 전쟁이 일어날지 아니면 지금 미국과 베트남
전쟁처럼 봉합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 접근과 이성 접근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3페이지에서 러시아의 작전은 부상 우수했으나 전술적으로 미흡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바로 밑에 있는 글과 약간 모순이 됩니다. 그 하르키우에서 이제 철수를 하면서 가장 역사상 가장 우수한 철수 작전이라고 해서 칭찬하셨는데 그 즉 신속 기동전에서 소모전으로 바꿨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인 초기 작전이 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또 하리코프에서 철수한 게 아니라 사실은 5월 달부터 이제 격퇴를 당하면서 9월 달에 붕괴가 됐습니다. 철수가 아니라 예전에 그 저기 뭐죠? 2차 세계대전 때 자이들리치 전투라거나 아니면 팔레스 포켓처럼 완전히 포위당해서 섬멸당했거든요.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제1전차 근위군 전차군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 사상자만 해도 2만 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좀 이렇게 초기 러시아가 작전을 우수했으나 전술적으로 미흡했다는 건 제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결과이고요. 사상자 숫자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의문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전략적으로 이제 제가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러시아가 나토에 대해서 뭐 해체되거나 말거나 이런 논의뿐이 아니라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가장 패착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돈바스 전쟁의 연장선으로 그때 점령하지 못했던 도네츠크 서쪽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자포리자 지역을 점령할 성공했지만 일부 주를 점령할 성공했지만은 세 군데 바다를 이뤘습니다. 흑해, 발틱해, 태평양. 사실 4개 함대 중에서 지금 3개 함대가 사실상 움직이거나 붕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흑해 함대는 전투함의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고 주력 전투함 다 격침당했습니다. 사실상 흑해 함대는 이제 카스피의 그 전단 정도 수준으로 격화됐고요. 그 다음에 발틱 함대는 어떻게 됐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면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발틱해가 포위가 되어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는 발틱해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과 러시아의 그 연결을 막기 위해서 미국 함대가 7함대가 2함대가 연합하면서 이제 태평양 함대까지 막아버려가지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라고 하는 것은 일부의 땅을 얻고 세 군데에서 바다를 이루는 가장 전략적인 패퇴를 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후에서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는 우리가 너무 거기 돈바스 여기 아우디카를 일컬고 이 차원을 떠나서 좀 더 전략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저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현 소장님 먼저 하고. 네. 그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글쎄 저는 백그라운드가 이제 국제정치, 세계질서 이런 걸 주로 쭉 보고 있는데 왜 푸틴이 그 21세기 대명천하의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쳐들어갔을까? 그걸 제가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원인은 뭘까? 결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쭉 유지됐던 이제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가 약화되면서 미국이 스스로 이제 특히 트럼프 이후로 그 패권적 역할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 공공재, 소위 파벌리 구슬 국제에서 유지를 위한 공공재 제공도 하지 않고. 근데 그거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는 아직 새로운 패권은 등장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국제에서의 특징은 미국의 통제력은 약화됐는데 새로운 질서는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팬데믹 이후에 이제 세계 질서가 파편화되면서 또 진영화 추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근데 그 틈을 타고 이제 현상타파 세력이 이제 우세한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양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징후로 터진 게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거기가 터졌고 글쎄 그 연장선상에 본다면 이제 미국이 미온적으로 나오면 뭐 대만해 한반도까지도 흔들릴지 모른다는 이제 그 분석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 북한이 제일 많은 포탄을 공급하는 이런 양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세계의 여러 가지 플래시 포인트들이 그 별개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 세계 질서의 큰 변동 속에서 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아까 뭐 한 장군님 발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패배가 확실한 상황인데 우리가 군사적 지원하는 것은 거의 뭐 전략적 자살 행위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은 그 우리가 북한으로 침략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토 주권의 그 무시 혹은 거부 이거를 방관할 수 없는 뭔가 다윗성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 그 제재에 동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안보 위협 인식이 러시아로부터 느낄 게 근본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아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럼 우크라이나 다음은 뭐가 될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북구 국가들도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고, 또 아시겠지만 유럽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유럽의 역사 자체가 전쟁 역사인데 맨날 무슨 몇십 년 전쟁부터 시작해서 1, 2차 세계대전 다 겪었고, 그래서 아마도 유럽이 그것 때문에 소위 다자안보 메커니즘이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1, 2차 세계대전 다 겪고 나서 뭐 CSC, OSC 거쳐가지고 이제는 다자안보 논의를 하는 메커니즘이 형성됐다고 생각해서 뭔가 작동하다고 생각했는데 푸틴이 그걸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느끼는 이 그 위협인식, 특히 소위 그 힘이 옳다, 어떤 might is right, 이거는 자기네들이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게 이제 정서가 굉장히 팽배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나토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미온적인 것도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한국은 그럼 뭘 해야 되죠?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큰 질문은 뭐냐면, 지금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는데, 그럼 한국은 이 변화하는 질서, 다시 말해서 미국 패권 그 다음에 어떤 질서를 위해서 그럼 뭐를 해야 되는가? 그럼 나토하고 손잡아야 되는 건지, 또 트럼프 나와서 트럼프가 또 집권해가지고 진짜 동맹도 우습게 하려면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해답을 못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거를. 자, 오늘 제가 시간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 여러 라운드를 못 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모아서 마지막 한 번 딱 답변하는 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정기로 박사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작고한 헨리 키신저 박사가 강대국에게 약소국 유성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휘말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전론자 진고이스트들은 헨리 키신저가 나에게 다 노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젤렌스키가 전쟁을 일으킨 건지 전쟁에 휘말려 들었는데, 젤렌스키의 전쟁 지도력을 지금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거냐. 지금 1급 총사령관도 해임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젤렌스키가 굉장히 제가 허약하고 전쟁 지도력이 없는 사람, 국제 정세 판단력도 굉장히 저는 약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출구가 우크라이나는 동서로 나눠져서 한국의 남북으로 분단시키듯이 동서로 분단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 두 가지입니다. 네, 또 저기 주위에 계신. 예,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송재익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국제정치 그것보다는 좀 밀리터리 군사적인 측면 전쟁 거기에 좀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연구소에서 세종 국방 포럼을 어떻게 보면 4일 후에는 참 2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는 2월 24일 2022년부터 그걸 계속 스크랩을 한번 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1월달 1년이 되는 차, 그리고 그 작년 말에 한국 군사학회 아니면 뭐 합동군사대학 이런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그런 세미나 굉장히 많았어요. 국제정치학회도 그렇고 한국정치학회도. 그런데 이게 관심이 이제 멀어진 겁니다. 2년차. 우리 스스로도. 그냥 이런 측면에서 이걸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그 포럼을 해주셨는데, 저는 먼저 이제는 이 국가 총력전 측면에서 실제는 아까 뭐 그런 왜 전쟁이 됐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 러시아에서는 이게 전쟁 아니고
군사 작전이다. 그렇지만 그걸 침략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 총력전으로 대비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언제 종결되냐, 이렇게 되느냐 했을 때 나는 그 우크라이나 국민의 그 아주머니들, 어머니들이 야, 우리 아들 죽었는데 살려내. 젤렌스키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땐 전쟁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나온 그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머니들이 그 러시아군을 보고 니들 여기 물러나라. 호통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니들 안 물러나면 여기 그 뭡니까? 그 해바라기에 니들이 여기에 거름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한 게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이것이 됐을 때는 전쟁이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건국 전쟁을 저도 최근에 봤지만은 어떻게 보면 첸첸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질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체첸전 그리고 여기 이제는 이게 이제 2014년에 이게 들어가면서 지금 휴전을 어떻게 할 것이야 하는 거. 그 돈바스 지역에다가 자포리주 헤르손주가 있는데 거기서 휴전설 한국처럼 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분명히 러시아 침공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표현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일부 또해서 우크라이나 니들 뭐 부정부패 뭐가 있어가지고 유발시켰다는 내용도 의외로 많이 나와요. 이런 측면 이게 표현을 맞는 건지. 두 번째는 우리 발표하신 분들 그리고 사회 보시는 좀 몇 번 뵙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한국군이 뭐를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무기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분석단이 있지 않습니까? 현역들이 바쁘니까 못 가고 우리 예비역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 일원을 보면서 저는 분석단이 가서 뭐 공식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뭐 좀 쇼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정식적으로 우리가 가서 우크라이나군하고 협정하면서 차후 뭐 건설하는 그런 문제 이걸로 이제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제 중요한 국방부의 지책을 하셨으니까 정식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또 가고 싶은 사람. 저는 시니어 아미 중앙대 교수님이 그걸 해서 조선일보도 봤습니다. 저도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12시까지 끝내야 돼서. 두 가지 알겠습니다. 질문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혹시라도 꼭 질문을 하셔야겠다. 아주 짧게. 두 분이나 되네. 12시까지 끝내달라고 그러는데 딱딱 30초씩 질문 부탁드릴게요. 한설 장군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전쟁이 비록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한국군이 가져야 할 전술적 차원에서의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설 장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잘못된 편을 들면 국가적 손해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고립주의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하면서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제 영향력이 강화가 될 경우에 주요 석유 수입국인 중동 국가 한국의 스탠스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이란이 하마스의 편을 들기 시작했고 이제 미국이 빠져나가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여기도 자리도 비어져도 이제 뭐 점심 식사 시간이 되셔가지고 두 분 죄송하지만 3분씩 해서 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핵심을 찌르는 답변 좀. 3분 안쪽에서 제가 확실하게 끝내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 뭘로 불러야 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아니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있는 대비 나을 것 같고요. 동서분단 젤렌스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느냐? 정치적인 리더로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초기 단계에서 잘 모빌라이즈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민간인 대통령이 전쟁을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자기를 이제 믿고 어떻게 맡기느냐의 문제고 그거에서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거는 마음에 안 들면 자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서분단이 가능할 것 같으냐? 가능할 겁니다. 보통 우크라이나 전통적인 선거 구도로 보면은 동서로 많이 나뉘는 건데 지금 다만 그 구도는 지금은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계 주민들은 대부분 다 러시아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체성이라는 건 이 전쟁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투표에 있어서의 동서 분단보다는 훨씬 더 적은 쪽으로,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에 더 유리한 쪽으로 바뀔 겁니다. 해외로 도망간 그 피난민들 얼마 정도 되느냐? 지금 조사해 보니까 650만, 전체 인구의 한 13%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고, 근데 대부분 나간 사람은 여성하고 노인들이었습니다. 남성들은 다 출국을 금지시켜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남았고, 다만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까지도 전체 징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난 정말 학교 선생하기 잘했다. 저는 무책임한 학교 선생 할 겁니다.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예. 전쟁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전쟁을 적대적인 의도, 감정, 그다음에 이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전쟁은 이성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익의 충돌을 했을 때, 이도저도 안 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고, 그 전쟁에 참가하는 병사는 싸우기 위해서 감정을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적의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군대는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그 전쟁 자체는 폭력적인 행위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저는 북한을 주적으로 선언하는 거, 그건 옳지 않다. 주적으로 선언하면, 잘못하면은 전쟁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쟁에서 잘못하면 집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막 하는 군대 중에서 승리하는 군대가 별로 많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해군의 문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제가 이거는 군사적인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사력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의 함정, 그다음에 비행기, 그다음에 전차 뭐 그런 것들이 위력을 발휘했는데, 이번 전쟁에서 그런 걸 다 무의미해졌어요. 앞으로는 대양 해군이 없어질 겁니다.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결국 잠수함밖에 없을 거예요. 은밀하게.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항공모함도 말이죠. 그냥 아주 좋은 표적에 불과한 거죠. 왜냐? 군사과학 기술이 바뀌어버렸어요. 대한미사일, 대한미사일 것들이, 대공미사일, 그 전차 잡는 것들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더 이상 기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도 군사력 건설이나 그런 면에서는 전혀 새롭게 다르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국군 전술적 차원에서 가는 문제는, 지금 현재 보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소위 말하는 보병 전술 그런 것들은 거의 무의미해졌다. 거의 보병 작전은 거의 특수전 작전처럼 진행돼 가고 있고, 아주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한마디 짧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에 거에 관한 문제는, 군사에서는, 전쟁과 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정치와 군사 간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가 군사의 어디까지 영역을 담당을 하고, 군사가 어디까지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것은 정치가 군사에 불필요하게 많은 개입을 하고 요구를 하고 가중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쟁의 패배의 가장 큰 책임자는 사실은 미국과 나토의 군사 지휘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반격작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을 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 우크라이나 전쟁 지휘를 하고 작전 수립하는데 그 사람이 다 와서 직접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 역할을 못한 거예요. 미 합참도 그런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진 겁니다. 반격 작전을 하지 않으면 안아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젤렌스키도 바흐무트 작전에서 그렇게 갈아 넣을 때, 야, 잘로주니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뺐어야 될 때 뺐어야죠. 그때 끝까지 집어넣었죠. 돈 받으려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탱하기도 어려워진 거고, 아부디비크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너무 많은 질문들을 우리한테 던집니다. 국제정치적으로, 작전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우리한테 교훈도 주고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내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 평가 세미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